나는 현관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딸아이가, 내 수진이가 문 앞에 쓰러져 있었거든요. 얼굴은 피멍으로 부어올랐고 입술은 터져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살려줘. 30년 경찰 생활 동안 수많은 피해자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내 딸의 얼굴 앞에서 나는 경찰이 아니라 그저 무너지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내 손으로 반드시 그 인간을 무너뜨리겠다고. 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처절한 방법으로. 마포경찰서 형사과에서 30년을 근무한 베테랑 형사 김정숙 씨. 올해로 57, 은퇴를 2년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딸 수진이를 키워온 세월이 어느덧 28년이 되었습니다. 수진이는 3년 전 대학 선배 박준혁 씨와 결혼했습니다. 대기업 과장으로 외모도 준수하고 매너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숙 씨도 처음에는 안심했었습니다. 엄마, 준혁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 행복해. 결혼식 날 수진이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진이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갔고 전화 통화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엄마, 나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 정숙 씨는 그저 신혼부부의 바쁜 일상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직감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새벽 1시가 넘은 시각 현관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정숙 씨는 잠결에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문 앞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심하게 부어올랐고 오른쪽 눈 주위는 검붉은 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입술에서는 아직도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정숙 씨는 딸을 부축해 안으로 들였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30년 형사 생활 동안 흉악 범죄 현장도 많이 봤지만 자신의 딸이 이런 모습으로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수진이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준혁이가. 그 순간 정숙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위가? 그 점잖고 예의 바르던 박준혁이? 처음이 아니에요, 엄마.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하고 6개월쯤 지나서부터 처음엔 밀치는 정도였어요. 근데 점점 심해졌어. 오늘은 내가 밖에서 남자 동료랑 같이 있는 걸 봤다고. 정숙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2년 반 동안 딸이 맞고 살았다는 걸 몰랐습니다. 형사인 자신이 다른 사람의 폭력은 알아차리면서 정작 자기 딸의 상처는 보지 못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엄마가 걱정할까봐. 그리고 창피했어. 수진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이혼하면 실패한 거잖아. 정숙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이 자신 때문에 참아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혼자 딸을 키우느라 힘들었던 모습을 보여줬기에 수진이는 어머니에게 짐이 되기 싫었던 것입니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정숙 씨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딸을 지키겠다고. 법이 허락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다음 날 아침 정숙 씨는 수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수진이의 상처를 확인하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갔네요. 이건 최근 상처가 아닙니다. 오래된 상처 위에 새 상처가 겹쳐 있어요. 정숙 씨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얼마나 오랫동안 아픔을 숨겨왔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단서 발급해 주세요. 법적 증거로 쓸 겁니다. 정숙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30년 형사로서의 본능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선 뒤 정숙 씨는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얼굴에 멍, 팔에 남은 손자국, 몸 곳곳의 상처들. 가해자가 아무리 발뺌해도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 증거들이었습니다. 수진아, 이제 엄마한테 다 말해. 처음부터. 수진이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 6개월 후부터 시작된 폭력. 처음엔 말다툼 중 밀치는 것이었습니다. 넌 뭘 해도 맘에 안 들어. 준혁 씨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직장은 왜 다녀? 모욕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밀침은 주먹질이 되었고 주먹질은 발길질이 되었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는지 카톡으로 보고해야 했어요. 친구들 만나면 왜 남자도 있냐고 불같이 화를 냈어요. 수진이는 점점 친구들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되어 갔습니다. 그 사람, 밖에선 완벽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에서는 능력 있는 과장님, 동네에서는 상냥한 이웃. 내가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어. 정숙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런 유형의 가해자를 많이 봐왔습니다. 밖에서는 성실하고 온화한 사람, 집에서만 괴물이 되는 사람, 그래서 더 위험하고 그래서 더 잡기 어려운 사람. 수진아, 휴대폰 봐도 될까? 수진이가 건넨 휴대폰에는 수백 개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어디야? 왜 답 없어? 5분 안에 답 안 하면 알잖아. 집에 가면 각오해. 협박 메시지, 욕설이 담긴 메시지, 집안 CCTV로 감시한다는 메시지. 정숙 씨는 모든 메시지를 캡처했습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수진이가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그 사람, 바람 피우고 있어. 정숙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사 후배인데 이름이 한소영이래. 지난달에 그 사람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났는데 내 향수 아니었어. 그때 추궁했더니 그때가 제일 심하게 맞은 날이야. 정숙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폭력의 외도까지 딸을 얼마나 괴롭혔으면. 알았어. 엄마가 다 해결할게. 정숙 씨는 수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그날 밤 정숙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획을 짜고 또 짰습니다. 경찰 권한을 남용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30년 경력으로 쌓은 인맥과 노하우는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증거, 빈틈없는 법적 조치, 그리고 가해자가 도망칠 틈을 주지 않는 것. 정숙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에서 형사로 모두가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3일째, 정숙 씨는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상해죄, 협박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함께 근무했던 후배 형사 이민호 씨가 담당이 되었습니다. 선배님, 이건 선배님 따님 건이잖아요. 민호 씨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아. 그래서 내가 직접 수사할 순 없어.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공정하게 해줄 거라 믿어. 민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님, 걱정 마세요.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고소장 접수가 끝난 후 정숙 씨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진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밥 먹자. 문을 열자 수진이가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준혁이 연락 왔어. 정숙 씨가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수진아, 장난 그만하고 집으로 와.
고소 취하 안 하면 너 가만 안 둬. 내 엄마가 경찰이라고 뭐가 달라지는 줄 알아? 웃기지 마. 정숙 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수진아, 이것도 캡처해 두자. 저 인간이 협박하면 할수록 증거가 쌓이는 거야. 그 순간 수진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혁 씨였습니다. 정숙 씨가 대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준혁 씨의 목소리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래, 나야. 딸 때린 거 재미있었니? 정숙 씨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수진이가 먼저. 됐어. 정숙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변명은 법정에서 해. 녹음하고 있으니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지금 해. 순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준혁 씨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저 경고하는데요. 저희 아버지 누군지 아시죠? 이 바닥에서 얼마나 영향력 있는 분인지. 경찰 몇 명쯤은 전화 한 통이면 움직일 수 있어요. 정숙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고맙다. 협박죄 추가됐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숙 씨는 녹음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수진아, 저 인간 아버지가 누군데?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건설회사 운영해요. 지역 유지라고 하던데.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대가 쉽지 않다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아, 오늘부터 넌 여기서 지내. 직장은 당분간 휴직하고 엄마가 다 준비할 테니까 넌 회복하는 데만 집중해.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고마워. 고맙긴 뭐가 고마워. 넌 내 딸이야. 정숙 씨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 씨는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먼저 수진이네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1호 박준혁 씨 장모입니다. 관리소장 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혹시 복도 CCTV 영상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 사이요. 관리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게 개인정보 문제가 있어서요. 정숙 씨는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딸이 남편한테 폭행당했어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관리소장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날 밤요? 사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새벽에 큰 소리가 나서 확인해 봤거든요. 관리소장은 컴퓨터로 CCTV 영상을 불러왔습니다. 화면에 301호 앞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새벽 12시 47분. 문이 열리더니 수진이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뒤에서 준혁 씨가 따라 나와 수진이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정숙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영상에서 준혁 씨의 주먹이 수진이 얼굴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이 영상 복사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이런 일엔 당연히 협조해야죠. 관리소장이 USB에 영상을 담아주었습니다. 사실 저도 몇 번 신고할까 생각했어요. 근데 301호 남편분이 무서워 보여서. 정숙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주변에서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아파트를 나온 정숙 씨는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준혁 씨가 다니는 회사 근처의 카페였습니다. 옛 동료 형사에게 부탁해 알아낸 정보가 있었습니다. 준혁 씨가 점심시간마다 특정 여성과 이 카페에서 만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낮 12시 15분. 준혁 씨가 젊은 여자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수진이가 말한 한소영이 분명했습니다. 둘은 손을 잡고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혁 씨가 소영 씨의 볼에 키스를 했습니다. 정숙 씨는 휴대폰을 들어 조용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클릭, 클릭, 클릭. 증거가 하나둘씩 쌓여갔습니다. 폭행 증거, 협박 증거, 그리고 이제 외도 증거까지. 정숙 씨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준혁, 너 이제 끝이야.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고소장 접수 후 2주가 지났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사위가 아내 때렸다며? 근데 장모가 경찰이래. 권력 남용하냐? 정숙 씨가 살던 동네에서도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아는 얼굴이 다가왔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 여사였습니다. 정숙 씨, 요즘 별일 없어요? 정숙 씨는 짐짓 모르는 척했습니다. 네, 별일 없어요. 왜요? 아이고, 소문 다 들었어요. 박 여사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수진이가 시집살이 못 견뎌서 남편 고소했다면서요? 시어머니가 지금 난리래요. 대체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정숙 씨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시집살이가 아니라 폭행이에요. 맞았어요. 2년 넘게. 박 여사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에이, 그래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잖아요. 좀 참고 살지. 요즘 젊은 것들은 인내심이 없어. 정숙 씨는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상했던 것이었습니다. 가정폭력을 부부싸움으로 축소하는 사람들, 피해자에게 참으라고 하는 사람들, 30년 형사 생활 동안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그 시선들이 얼마나 피해자를 힘들게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준혁 씨 어머니 강 씨가 집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김정숙 씨, 나와요. 강 씨가 현관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고소를 해요. 정숙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조용히 얘기하시죠. 강 씨가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당장 고소 취하해요. 안 그러면 가만 안 둘 거야. 정숙 씨는 조용히 응수했습니다. 따님이 맞은 거 보셨어요? 갈비뼈 금가고 얼굴 부어오른 거요. 그게 뭐가 대수라고. 부부싸움에 좀 다칠 수도 있지. 강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진이가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툭하면 친정 가고 남편 말은 안 듣고. 우리 준혁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알아요? 정숙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형적인 가해자 가족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때려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건 아니지만. 강 씨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무튼 이 일 커지면 서로 좋을 거 없어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잖아요. 당신네 딸 앞날도 생각해야지. 정숙 씨는 눈을 똑바로 마주쳤습니다. 협박이에요, 지금? 협박이라니. 충고를 하는 거지. 강 씨가 발끈했습니다. 어머님, 정숙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30년 경찰이에요. 집안 빽 있다고 겁먹을 사람 아닙니다. 제 딸 팔에 남은 멍자국 법정에서 보여드릴게요. CCTV 영상도 있고 협박 문자도 있어요. 강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CCTV? 네. 아들분이 제 딸 복도에서 때리는 거 다 찍혔어요. 정숙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세요. 다음에 또 이러시면 저도 협박죄로 고소할 겁니다. 강 씨는 아무 말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정숙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싸움은 생각보다 길어질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수사는 진행 중이었지만 상황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 측 변호사가 반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김수진 씨가 먼저 남편에게 물건을 던졌다는 증인이 있습니다. 이건 정당방위였어요. 준혁 씨 측은 거짓 증인까지 내세웠습니다. 이웃 주민 중 한 명이 준혁 씨 편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수진 씨가 소리를 지르는 걸 들었어요. 준혁 씨 말이 맞아요. 수진 씨가 먼저 흥분했던 거예요. 정숙 씨는 분노를 삼켰습니다. 그 이웃은 준혁 씨 아버지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연결고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선배님, 쉽지 않네요. 담당 형사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상대편 변호사가 경찰 권력 남용이라고 문제 삼고 있어요. 선배님이 경찰이라서 수사에 압력을 넣었다고. 정숙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언제 압력을 넣었어? 저도 알아요. 근데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어서.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위에서도 신경 쓰고 있고요. 정숙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오히려 몰리는 상황. 가해자 집안의 힘 앞에서 진실이 흔들리는 상황. 집으로 돌아오니 수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엄마까지 욕먹고 그냥 고소 취하할까? 정숙 씨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맞은 건 사실이잖아. 왜 내가 포기해? 근데 아무도 안 믿어줘. 수진이가 흐느꼈습니다. 다들 내가 잘못한 것처럼 말해. 참으면 됐다고. 그냥 조용히 이혼하면 안 되냐고. 정숙 씨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수진아, 들어. 포기하면 저 인간은 또 다른 여자한테 똑같이 할 거야. 우리가 이겨야 해. 너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수진이는 어머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카드가 필요했습니다. 결정적인 한 방이.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수진 씨 어머니세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한소영이라고 합니다. 정숙 씨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준혁 씨의 내연녀였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만나주실 수 있으세요? 정숙 씨는 조용한 카페에서 소영 씨를 만났습니다. 소영 씨는 예상과 달리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눈이 붓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하실 건데요?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준혁 씨한테 버림받았어요. 소영 씨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고소건 때문에 제가 방해된다고. 이제 끝이래요. 정숙 씨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수진 씨가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소영 씨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준혁 씨 말만 들었거든요. 아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자기만 힘들다고. 근데 요즘 보니까 그 사람이 무서워졌어요. 저한테도 손찌검하기 시작했거든요. 정숙 씨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도 때렸어요? 소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두 번이었는데 점점 심해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연락 안 받았더니 버림받은 거예요. 소영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바보였어요. 유부남인 거 알면서. 근데 이제 그 사람 진짜 모습을 알았으니까 어머니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정숙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는데요? 소영 씨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준혁 씨 아버지 회사 관련 서류예요. 저 회사 경리 출신이거든요. 준혁 씨 아버지 회사에서 잠깐 일했었어요. 정숙 씨가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토지 거래 내역, 세금 관련 서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허위 서류 아니에요?
네. 세금 탈루 목적으로 토지 가격을 낮춰서 신고한 거예요. 소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소영 씨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수진이 그년 때문에 골치 아프네. 아버지가 검사한테 손 좀 써달래. 준혁 씨 목소리였습니다. 정숙 씨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사법 방해 시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 왜? 이걸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소영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수진 씨한테 미안해서요. 저 때문에 더 힘들었을 거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 사람한테 복수하고 싶어요. 정숙 씨는 소영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원망해야 할 대상이었지만 지금 눈앞의 여자는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고마워요. 이 자료 잘 쓸게요. 정숙 씨는 서류와 녹음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영 씨, 법정에서 증언해 줄 수 있어요? 소영 씨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본 거, 들은 거 다 말할게요. 게임의 판이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재판날이 밝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호 법정. 정숙 씨는 수진이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반대편에는 준혁 씨와 그의 가족, 고급 정장을 입은 변호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 씨가 정숙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개정합니다. 재판장의 선언과 함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 측이 먼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병원 진단서, 상처 사진, 협박 문자 캡처,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파트 복도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준혁 씨가 수진이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밀어붙이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주먹이 날아가는 모습도. 준혁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피고인, 이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저건 제가 먼저 맞아서. 준혁 씨가 더듬거렸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건 준혁 씨 측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이웃 증인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소리를 질렀다고. 그때 검찰 측이 말했습니다. 새로운 증인을 신청합니다. 문이 열리고 한소영 씨가 들어왔습니다. 준혁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영이? 소영 씨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피고인과 약 1년간 내연 관계였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피고인은 저에게 아내가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제하는 동안 피고인이 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영 씨가 법정을 둘러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검사한테 손 좀 써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녹음도 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수진이 그년 때문에 골치 아프네. 아버지가 검사한테 손 좀 써달래. 준혁 씨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혁 씨 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재판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 녹음이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숙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소영 씨의 증언 이후 준혁 씨 측의 방어선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혁 씨 아버지의 로비 시도가 밝혀지면서 별건 수사까지 들어갔습니다. 세금 탈루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 협박죄가 인정됩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처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부과합니다. 수진이가 정숙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끝난 거야? 응, 끝났어. 정숙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정숙 형사님, 딸의 사건을 직접 해결하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정숙 씨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경찰로서가 아니라 어머니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정폭력은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제 딸처럼 고통받는 분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용기를 내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정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진이가 어머니 곁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안도와 결연함이 교차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 씨의 집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저 뉴스에서 봤어요. 형사님 딸분 사건이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남편한테 맞고 살아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정숙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요. 도와드릴게요.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모든 싸움은 가치가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정숙 씨의 집 베란다에서 수진이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겨우내 말라있던 제라늄에 새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밥 먹자. 정숙 씨가 부엌에서 불렀습니다. 네, 엄마. 수진이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이혼 절차는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준혁 씨 측에서 재산 분할도 순순히 응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문제로 바빠서 더 이상 시간 끌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수진이는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수진이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칭찬받았어. 수진이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보고서 잘 썼다고. 다음 프로젝트도 맡아달래. 그래, 잘했네, 우리 딸. 정숙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근데 엄마, 수진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나 다음 달에 이사 가려고. 정숙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사? 어디로?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 구했어. 출퇴근도 편하고. 수진이가 어머니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서보고 싶어? 정숙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엄마 곁에 있어도 되는데. 아니야. 내가 다시 일어서는 게 맞아. 정숙 씨가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충분히 강해졌어. 이제 내 인생 살아.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가 없었으면 난 아직도 거기 갇혀 있었을 거야. 정숙 씨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내 딸이야. 당연한 거지. 그리고 수진아. 정숙 씨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 참지 마. 엄마한테 얘기해. 항상. 응, 약속할게.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베란다에 나란히 섰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제라늄 잎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엄마, 저 꽃 봐. 새 봉우리 올라왔어. 수진이가 가리켰습니다. 빨간 꽃봉우리가 막 피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예쁘다. 정숙 씨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가끔 악몽을 꾸기도 하고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진이는 알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혼자가 아니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지켜줄 엄마가 있다는 것을. 봄바람 속에서 두 모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새로 피어난 꽃처럼, 다시 시작하는 삶처럼.